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년간 이어온 조선의 평화를 깨뜨린 바로 이 사건.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7년간 전란을 이어갔던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무서운 기세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향해 북상하지요. 자, 그러자 선조는 수도 한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기 직전, 전하,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은 대체 선조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는 이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일찍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세자 책봉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빨리 하라고. 맞습니다. 당시 선조의 나이가 41살. 재위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죠? 선조는 당시 중전인 의인 왕후와 3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후궁이 낳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유력한 왕세자 후보는요, 이렇게 3명입니다. 첫째 임해군, 둘째 광해군, 셋째 신성군. 자, 그렇다면 이 유력한 3명의 군 중에 세자가 된 아들, 바로 광해군이 왕세자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어쩌다가 광해군이 왕세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 첫째 임해군에게는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보통은 건강 문제. 건강 문제. 네. 건강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이거 건강합니다. 그러면 뭐지? 임해군은요, 조선의 소문난 문제야.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임해군은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폐악질을 일삼았고요.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통하고요. 사람을 매수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행실만 잘하면 너가 왕이 될 수도 있어 했을 때인데 그 정도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아마 그걸 믿고 더 그런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어요. 네. 훗날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임해군은 사람의 도리가 없어 금수일 뿐이다. 아이고. 금수.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예요.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자를 세자 자리에 앉힌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선조가 왕세자로 점찍어둔 아들은요, 바로 셋째예요, 셋째. 누구였죠, 왜요? 셋째가? 신성. 신성군이었어요. 선조가 신성군을 낳은 후궁인 인민 김씨를 무척이나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인민 김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 보이는, 당연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신료들은요, 광해군을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자, 선조는 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된 겁니다. 차기 왕으로 삼아도 손색 없다고 할 만큼 광해군은 그야말로 1등 왕세자감이었던 겁니다. 아우 최고네. 자, 그렇다면 광해군은 이렇게 왕세자가 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피난을 떠나야 되는 전날이어서 이 기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급한 상황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광해군은요, 왕세자 책봉을 받은 지 24시간도 채 안 된 다음날 새벽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런 광해군 앞에 엄청난 난관이 들이닥쳐요.
자, 앞서 말했던 이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분조. 분조. 자, 분조의 뜻이 뭐냐면요. 저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리고 조는 조정 조자입니다. 아, 조정이 조정이 나눠진다. 나뉜다. 찢어진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지금 왕이 도망을 쳐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 왕과 왕세자가 같이 있다가 변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망하죠. 위험하죠. 오, 너무 위험하죠.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왕세자한테 권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반의 권력이 왕세자에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세자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뒤따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왕세자로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 역사상 최초로 분조를 이끌게 됩니다. 광해군의 활약이 그야말로 눈부셨던 거죠. 광해군은요, 전란에 휩싸인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등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의병들을 독려합니다.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의병들에게 멋있네. 광해군의 존재? 와, 이거는요, 이미 무너진 줄 알았던 조선과 그 조정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어둠 속의 빛 한 줄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약 1년 뒤인 1593년 10월 명나라의 지원군 파병과 조선 수군의 활약 등으로 상황이 호전되었고요. 선조는 다시 수도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와 동시에 광해군이 이끌던 분조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광해군 역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뒤인 11월 광해군을 향해 선조의 어떤 명령이 떨어져요.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자가 영민하며 슬기롭고 신하 중에 현명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에 선위하고자 한다. 세자와 신하들 마음 떠보기용입니다. 이게 지금 심리 테스트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합니다. 테스트였네. 네. 그러면 선조가 노린 건 뭐냐면 이거죠. 국왕인 나 선조냐 아니면 차기 권력인 세자 광해군이냐 두 명 가운데 누구한테 충성할 거야? 그걸 지금 표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충성심 테스트네요. 그렇죠.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신하들이 또 수용할까 봐 광해군이 저 남쪽에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양위하겠다고 말을 많이 해요. 아유, 야비해. 근데 그 잠깐 임무를 마치고 도성에 돌아와요. 그럴 때는 그 섭정을 맡기겠다고 말을 바꿔요. 아이고,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했죠? 그 양위 파동을. 21번. 와. 실제로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의사 전혀 없었죠. 점점 피가 말릴 것 같아요, 광해군은. 그렇죠. 아버지 선조가 양위 파동을 딱 일으키면 잘못한 거 하나 없어도 그냥 광해군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뜰에 엎드려서 아바마마 양이 전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울면서 비는 뿐. 이 정도면은 괴롭히려고 한 거네요. 괴롭히려고. 진짜 이 정도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이뻐하던 신성군? 그럼 아무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걸 모두가 바랬을 네. 것 같아요. 광해군도 바라고. 예. 차라리. 아마 선조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조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 신성군은 임진왜란 때 죽어요. 왜요? 피난 가는 과정에 평양에서 그냥 갑자기 열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상심이 더 커지죠. 게다가 이 분조를 잘 이끈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생들의 상소까지 올라와요. 유생들이. 오! 자, 이러면서 선조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선조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아들 광해군을 견제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선조의 견제에 괴롭고 힘들었을 광해군. 광해군의 세자 책봉 승인이 자꾸 미뤄지는 게 한 사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조. 네, 아버지 선조.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에서 승인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 선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나라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광해군의 이 세자 책봉에 뜨뜻미지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히려 세자 책봉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선조가 신하들을 대놓고 꾸짖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뭐지? 중전인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 새 중전을 책봉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세자 책봉이 급하냐고 화를 낸 거예요. 광해군의 세자 책봉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진짜 이기적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1602년 그렇게 불안하게 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광해군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설마. 아버지 선조가 새로운 중전을 드린 겁니다. 중전의 이름은 인목왕후. 인목왕후의 나이는 19살. 그러니까 28살이었던 광해군에게 9살 어린 새어머니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 그럼 엄마가 나이가 더 어리게 9살 되는 어리네요. 네. 만약에 선조와 인목왕후 사이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적자, 아들이라도 태어난다면 광해군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광해군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아버지 선조의 냉혹한 견제를 받으며 불안한 지위를 이어가는 왕세자 광해군. 자, 이 광해군과 선조 이들의 부자 관계는 점점 더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 선조의 견제와 명나라의 세자 책봉 거부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위의 세자 광해군. 그런 광해군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1606년 선조가 그토록 고대하던 적자 영창대군이 탄생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참 축하할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곡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또 이렇게 아들이 또 나와요? 너무도 위협적인 라이벌 탄생에 광해군은 세자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세자 자리를 뺏긴다는 건 모름이에요. 그냥 멀리 가야 돼요. 아니야 유배. 힘을 쓰지 유배예요. 못하도록. 죽음이에요. 꿈이죠. 죽음이에요. 왜냐면 하다가 그 세력이 있잖아요. 또 언젠간 그 세력이 커져서 다시 영창대군을 공격할 수 있어서 그냥 아니 나 왕 안 해도 돼가 아니네요. 그렇죠. 어우. 그렇죠. 게다가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을 이제까지 지지했던 신하들의 태도마저 달라져요. 진짜. 눈치 잘못 보면 거기도 큰일 나잖아요. 같이. 자신을 홀대하는 아버지와 세자 자리를 위협하며 태어난 적자 영창대군, 심지어 자신을 지지해주던 신하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 아, 이때 광해군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무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왕자인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왕자인데. 아. 그런데 광해군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고 2년쯤 지난 1608년 2월 아버지 선조가 위독한 상태에 빠집니다. 영창대군 몇 살이죠? 2살. 야 이러면 이러면 안 돼. 선조의 유언이 있었어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 거짓말로 죄를 꾸며 말해도 듣지 말거라. 아이고. 형제인 영창대군을 사랑하고 누군가 영창대군을 헐뜯는 말을 한다 해도 듣지 말고 잘 돌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에게 끝까지 자신을 미워한 것에 대한 후회나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아유. 그러니 선조의 이 유언은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광해군의 가슴 속 분노를 자극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나 깨나 영창대군만 걱정하고 챙긴 선조는 병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우 진짜. 아휴. 그렇게 선조가 승한 다음 날 우여곡절 끝에 1608년 34살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16년의 세자 생활 내내 아버지 선조에게 괄시받고 장자도 적자도 아니란 이유로 시달려야 했던 이 광해군. 자, 과연 광해군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요, 왕세자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광해군은 쌓인 분노와 화를 식이지 못해서 우라병을 앓는 데다가 조정신료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마저 제거한 광해군의 행보는요, 제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인왕산에 터를 잡은 사람이 왕이 될 거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왕권에 대한 집착과 불안정한 심리로 미신에 쉽게 흔들리게 된 광해군은요, 인왕산 자락에 인경궁 또 지금의 경희궁인 경덕궁을 동시에 지으면서 무리하게 궁궐 공사를 진행을 해요. 토목공사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궁궐 공사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임진왜란을 지금 쑥대밭이 된 조선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의 세금,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낸 거예요. 이런 무리한 행동들로 광해군의 권위는 물론이고요, 민심마저 뚝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자, 그런데 폭주 기관차 같은 광해군의 행동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한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임무광. 네, 새엄마? 그렇죠. 네, 임목대비는 아버지 선조의 왕비니까, 선조의 그 아내니까 법적으로는 엄연히 광해군의 어머니입니다. 광해군은 어머니 임목대비 또한 반역죄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대비라는 칭호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서궁에 유폐합니다. 동생 영창대군을 제거한 걸로도 모자라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마저 패한 광해군. 이런 광해군의 행동을 패모살죄로 부릅니다. 패할 패자, 어머니 못자, 죽일 살 아우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광해군은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한 이 일로 폐륜을 저지른 천하의 폭군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광해군이 영창대군 죽인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흔한 했군요. 일이니까. 근데 어머니인 대비를 이렇게 유폐한 것은 광해군밖에 없어요.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결국 이 폐륜의 결과는 커다란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그의 편에 섰던 신하들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죠. 이렇게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이 계속되던 1623년 3월 12일, 결국 신하들은 광해군에게 반기를 듭니다. 조선 역사상 단 2번뿐이었던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 반정으로 광해군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져 폐위됐고,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가 조선의 1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다 연결이구나. 왕이 된 후에도 아버지 선조가 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광해군. 결국 연산군과 마찬가지로 왕의 칭호인 묘호도 받지 못한 광해군으로서 역사 속 폭군으로 기억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